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문제풀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은행 380페이지에 213번부터 239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비뇨생식기계 질환과 관련된 요약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문제풀이가 수월하실 거고요. 제가 비뇨생식기계 질환 요약 정리를 하면서 요실금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요실금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21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213번을 보시면 자,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으로 옳은 것은 해서 우리가 핍뇨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핍뇨, 소변이 결핍된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핍뇨로 간주할 수 있는 시간당 소변량은 여러분 시간당 30cc 이하, 시간당 30cc 이하예요. 그래서 핍뇨의 정의를 제가 설명드리면 소변이 결핍됐어요. 그러니까 소변량의 결론은 이렇게 줄어든 상태를 얘기를 하겠고, 자, 핍뇨는 소변이 하루에 400에서 500cc 이하, 그러니까 소변량이 줄어가는 상태고요. 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30cc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 성인의 일일 소변 배출량, 우리 하루에 권장 수분, 하루 수분 얼만큼 드세요? 라고 하죠. 몸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분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몸이 건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하루에 빠지는 소변량이 1.5리터에서 2리터예요. 그러니까 이걸 cc로 따지면 약 1500cc에서 2000cc가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이렇게 배설된 만큼 수분을 보충하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수분량이 내가 배출하는 소변량이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성인의 정상 하루 소변 배출량이 1500cc에서 2000cc인데 핍뇨 보세요. 하루에 어떻게 되죠? 400에서 500cc로 완전히 뚝 떨어집니다. 시간당은 30cc 이하로 배출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 핍뇨의 기준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핍뇨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뇨, 소변이 하루에 400에서 500cc 이하, 시간당 1시간당 30cc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를 핍뇨라 하고요. 자, 핍뇨에서 더 진행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무뇨라고 합니다. 무뇨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상태를 얘기해요. 자, 하루에 100cc 이하인 경우이거나 소변이 신장에서 거의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무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핍뇨를 기준으로 해서 핍뇨에서 더 안 나와버리면 무뇨. 그래서 우리가 핍뇨는 하루 400에서 500 이하, 무뇨는 하루 100cc 이하, 그 다음에 핍뇨 시간당 30cc 이하,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또 설명드리는 거. 자, 핍뇨, 무뇨는 소변량이 줄어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다뇨는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은 일일 정상 소변량이 1500cc에서 2000cc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뇨일 경우에는 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2500cc 이상으로 때로는 5000에서 6000cc까지 증가되는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보는 것도 병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빈뇨는 빈번하게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4번을 볼게요. 핍뇨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면은 꼭 옳은 거 찾으시더라고요. 옳지 않은 거. 지문에다가 꼭 이렇게 가위표 쳐주시고, X표 쳐주시고, 들어가서 X표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자, 핍뇨는 과다한 수분 섭취. 이걸로 인해서 핍뇨가 발생하지 않죠. 핍뇨는 소변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소변이 줄어드는 이유는 수분 섭취가 적거나 몸에서 물이 탈탈탈 털리는 탈수,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부전해서 수분 배설이 잘 되지 않을 때,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로가 막혔을 때 소변이 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 심장에 문제가 발생을 해도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수분 펌프질이 잘 안 돼서 소변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소변량이 줄어버리는 핍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4번에 옳지 않은다. 과다한 수분 섭취. 수분 섭취가 줄었을 때 핍뇨가 발생을 하는 거지 과다한 수분 섭취를 했다고 해서 핍뇨가 발생하진 않겠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소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5번 주치의에게 보고해야 할 24시간 소변량의 경우로 옳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병적인 소변량 뭐였죠? 이렇게 소변량이 줄어버리거나 소변량이 늘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내려간 거라서 자, 하루 주치의에게 보고할 24시간 하루 소변량. 자, 하루 소변량이 500cc 이하. 자, 500cc 이하가 되면 소변량이 현재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16번. 정상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은 성분으로 묶인 거. 요건 제가 뭐 215번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16번. 정상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끼리 묶인 거. 자, 우리 소변에서는 웬만하게 어떤 물질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정상 소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할 사항, 않아야 될 사항은 포도당. 여러분, 포도당이 소변에서 빠지면 우리 당뇨라고 하죠. 당이 소변에서 빠지면 당뇨. 그 다음에 단백질 빠지면 안 돼요. 단백뇨. 단백뇨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신장이 망가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요 케톤이란 물질도 소변에서 나오면 안 돼요. 케톤이 발생한다는 거는 당뇨가 굉장히 심해서 고혈당이거나 아니면 어떤 탈수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케톤 같은 것들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빌리루빈. 황달을 일으키는 빌리루빈이죠. 이 빌리루빈이 이제 소변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은 간에 문제가 있어요. 간 담도계가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정상 소변에서는 포도당, 단백질, 케톤, 빌리루빈이 빠지면 안 돼요. 얘네들이 소변에서 나온다라는 거는 병적인 상태다라고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포도당, 단백질, 빌리루빈 거기다가 하나 케톤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7번을 보겠습니다. 내하수체 종양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 여기서 말하는 분비 장애는 여러분 결핍일 때를 이야기해요. 결핍일 때 분비 장애. 그래서 결핍이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핍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됐을 때.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내하수체 이런 종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항이뇨 호르몬의 불균형, 결핍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다량의 수분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심한 갈증. 항이뇨 호르몬 분비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심한 갈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수분을 먹게 되니까 소변 배설량이 증가를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됐을 때는요. 결핍이 됐을 때 소변량은 증가. 이렇게 반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변량은 증가하게 되고 소변 배설량이 증가는 다양하여 환자의 반 정도는 4에서 6리터 정도를 배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4분의 1에서는 막 8에서 12리터까지도 소변을 배설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불균형,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됐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변 배설량은 증가하고 심한 갈증이 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변 배설량 증가하는 것, 다뇨가 발생을 하죠. 자, 그다음에 218번을 볼게요. 요 생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폐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폐뇨. 자, 폐뇨는 배뇨가 곤란한 환자를 폐뇨라고 합니다. 자, 폐뇨란 방광에 오줌이 차 있으나 이 방광에서 소변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는. 배설이 잘 안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에 돌이 껴있다든지 신장에 종양, 덩어리 생겼다든지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로 소변 길이 막혔을 때를 다칠 폐자 써가지고 폐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방광에는 여러분 소변이 있는 거예요. 방광이 있고 요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변은 지금 제대로 쌓여 있어요. 소변은 있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왜? 여기에 이렇게 종양이 있다든지
돌이 껴있다든지, 그쵸? 아니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전립선이 이 소변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든지 했을 때 폐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18번은 답은 5번이죠. 방광에는 요가 축적되어 있으나 밖으로 뭐가 안 되는 배설,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배설이 잘 안 되는 증상을 폐뇨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19번. 잔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잔뇨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 양은 50cc 이하여야 돼요. 소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죠. 그러면 방광에는 정상적으로 50cc 정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잔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소변을 본 후 즉시 도뇨, 소변줄을 넣어가지고 이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요. 이 도뇨를 하는데 이 남아있는 소변량이 60cc 이상이 되는 거죠. 60cc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잔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50cc 이하가 되어야 우리는 잔뇨가 없다라고 하는데 잔뇨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소변을 본 즉시 여기다가 소변줄 딱 넣어가지고 소변이 방광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60cc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잔뇨증이 있구나 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뇨를 측정하는 방법. 자, 잔뇨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소변을 본 후 어떻게? 즉시 소변줄을 넣어서 도뇨를 하죠. 단순 도뇨를 해가지고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0번 요실금 나왔어요. 자,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요거 실금이죠? 요실금. 요건 노인간호학에서도 나온 거죠. 우리 기초노인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자, 요일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배뇨를 하는 것은 뭐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린 크게 요실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번. 자, 스스로 방광을 비울 능력이 부족해서 방광에서 배설되지 않아 소변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소변이 방광에 머물러 있어요. 요걸 우리는 요정체라고 불러요. 답은 2번이고 신장에서 소변은 잘 생성이 돼요. 신장에서 소변이 잘 생성이 되는데 이 신장에서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관을 타고 쭉 내려오며 여기 이렇게 방광이 있죠. 방광. 그리고 여기는 요도. 여기는 요관, 수뇨관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신장. 그래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관을 통해서 이렇게 소변이 내려오고 방광에 이렇게 소변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에 있다가 이제 요도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자,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방광을 비울 능력. 방광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방광을 비울 능력이 부족하여서 방광에 소변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를 요정체라고 부릅니다. 요정체.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뇨곤란이라는 거 1번에 나왔죠. 배뇨곤란은 배뇨 시 소변을 볼 때 통증, 동통이 있거나 이 통증 때문에 소변 보기가 어려운 상태를 배뇨곤란이라 하겠고 3번에 나온 요실금은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배뇨해버리는 상태. 그 다음에 4번의 윤효증은 소변을 가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변 실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빈뇨는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정의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질환에 대해서 요약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서 요실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렸어야 돼요. 왜냐? 요실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쏙 빼놓고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밖으로 체외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흔히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발생을 하는데 누가 더 잘 발생하죠? 여자에게 훨씬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결론은 여성분들의 이 요도가 짧기 때문에 더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실금은 우리 책에 보시면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뭐 요실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린 크게 요실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복압성 요실금 요 정도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실금 환자의 간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간호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요실금 환자의 간호는 규칙적인 배뇨, 규칙적인 소변 보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고 권장으로 배뇨를 다시 조절하게 해요. 규칙적인 소변을 보는 습관을 길러주면은 실수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소변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환자분들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간호도 필요하죠. 괜찮아요. 이거는 당신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므로써 올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교정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잘 토닥토닥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요실금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요. 케겔 운동. 케겔 운동 여러분 아시죠? 요 케겔 운동을 해서 밑에 근육을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일이 또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도 모르게 조금 나오게 되면은 이제 회음부 부분이 습해질 거예요. 그러면 피부 쪽에 문제가 생기고 습진도 생길 수가 있겠고 더 심하면 욕창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새어나온 그 피부가 습하지 않게 피부를 잘 건조시켜 주시고 피부 자극에 의한 욕창 등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치도뇨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실금 환자가 발생했다. 무조건 유치도뇨 한다?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요실금 환자에게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규칙적으로 배뇨 습관도 길러보고, 케겔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금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침상에서만 계속 누워있고 기저귀만 차고 있다 보면은 욕창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욕창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 유치도뇨를 합니다. 소변줄을 끼워줘서 욕창이라든지 피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치도뇨를 해요. 요실금이 생겼다 해서 무조건 유치도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욕창이라든지 2차적인 문제가 요실금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유치도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도뇨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요실금이 있다 해서 유치도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도뇨는 소변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요실금 수술. 그러니까 요실금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요실금 수술인데요. 요실금 수술 후에는 수분 섭취를 자주 함으로써 정상적인 소변의 배출로 체내 원활한 순환을 도와서 감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은요, 순환이 잘 되죠. 순환이 잘 되고 감염 염증을 예방할 수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와 관련된, 요실금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22번. 222번 보시면, 요실금으로 수술받은 40대 후반의 여성 환자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자, 요실금 수술 후에는 우리가 수분 섭취 충분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자는 그거를 따르고 있지 않대요. 이때 간호조무사의 설명. 자,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은 5번이죠. 수술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요실금 수술 후에 수분 섭취를 자주 해줌으로써 소변의 배출로 체내 원활한 순환을 도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환자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3번. 자, 요실금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 자, 1번. 1일 수분 섭취량 1000cc 이하로 줄인다. 요실금이 있다 해서 수분량 줄이시면 안 되고요. 수분은 권장하시죠. 적절한 수분 섭취.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주 소변을 보도록 유도한다가 아니라, 자, 규칙적으로 배뇨 습관을 길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활동을 제한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활동 제한하실 필요 없고요. 적절한 운동 필요해요. 운동 권장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나 뛰는 운동을 하게 한다. 여러분, 줄넘기라든지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복압이 상승이 되거든요. 복압이 상승하게 되어서 실금을 더욱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복압이 올라가는 줄넘기, 뛰는 운동 이런 것들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5번, 케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케겔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224번 두 번째 줄. 노인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규칙적으로 소변 보게 한다. 맞죠? 답은 1번이고요. 자,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잠자기, 특히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젊은 사람들도 잠자기 전에 수분을 먹고 자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소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수면의 질도 떨어지죠. 노인분들 같은 경우 잠자기 전에 수분 드시게 되면은 수면의 질도 떨어짐과 동시에 소변 실수 같은 것도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제한하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자, 알코올, 커피 등은 오전 중에 다량 섭취하게 한다. 알코올, 커피는 오히려 그 배뇨를 더욱더 자극하기 때문에 요실금 환자분들에게서는 이런 알코올, 커피 같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거나 소변을 자극하는 그런 음료는 제한을 합니다. 4번, 요실금이나 긴박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일일 100cc 이내로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권장하시라고 했어요. 자, 5번, 갈증이 나지 않은 한 수분 섭취 제한하여 요실금을 예방한다. 요실금의 잘못된 상식은 수분을 제한한다인데요. 요실금이 있을 때 수분 섭취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겠고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유지하시면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길러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실금에 대한 문제 풀이했고요. 여러분, 요실금 환자의 간호 여기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노인 간호 있잖아요. 우리 기초간호학에서 노인 간호와 또 연결해가지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5번부터 227번까지는 사구체 신념이에요. 우리 사구체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사구체 신념이라고 했죠. 그냥 요거는 제가 전 시간에 요약 정리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바로 한번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줄, 사구체 신념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할 시기 잘 물어보거든요. 사구체 신념의 시기. 자, 답은 3번 저염식입니다. 자, 사구체 신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종이 발생한다 했죠. 부종. 사구체, 신장의 문제예요. 신장의 문제.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장기인데 특히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수분과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지 못해서 뭐가 발생하죠? 부종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소금, 염분 섭취를 이렇게 줄여주시는 간호. 요게 이제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식이에서 중요한 것도 뭐 있었죠? 단백질 어떻게? 저단백 하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 중요했어요. 그래서 4번 고단백이 아니라 저단백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저탄수화물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우리 몸에 염증이 있고 할 때는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높이 줘가지고 몸에 힘이 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6번. 급성 사구체 신념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 간호 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증가시킨다. 자, 급성 사구체 신념, 신장의 문제거든요. 수분 섭취는 제한해 주셔야 되겠고 2번. 배설량과 섭취량. 그쵸? 이게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 아이오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수분이 축적이 되는지 물이 찌는지 살이 아니라 물이 찌는지 보는 체중 측정.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죠. 자, 3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변 비중.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아니에요. 비중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4번. 합병증으로 폐렴과 무기폐를 주의한다. 여러분 지금 신장의 문제거든요. 합병증이 폐렴과 무기폐면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사구체 신념이 계속돼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부전. 콩팥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신부전증이 발생을 하겠죠. 자, 5번. 저염식이 고단백 아니라 저단백, 고단백 12.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이 아니라 고탄수화물 시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딱 요 시기에서 거의 잘 내고 있어요. 자, 227번. 사구체 신념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술 전에 수술 대상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옳은 거. 여러분,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예요. 신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콩팥, 신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중에 특히 혈액에서 비유행, 크레아티닌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여러분 4번. 혈액 요소 질소 검사, 비유행 검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8번 신우신염. 한 문제인가 나왔을 거예요. 신우신염은. 자, 그래서 보시면 임신 4개월인 30세 여성이 갑자기 고열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오한 오신 구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증상이니까 키워드가 될 수 없고요. 자, 소변 색깔이 뿌옇다고 했대요. 의심되는 질환. 소변 색깔이 뿌였어요. 자, 소변 검사에서 녹료라든지 세균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변 색깔 자체가 굉장히 탁하게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28번의 답은 2번 급성 신우신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우신염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리면서 크게 우리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그런 질환은 아니더라. 한 문제 정도 나와서 설명드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229번. 229번도 이제 신증후군에 관련된 건데, 이제 신증후군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신증후군은 중요치 않아서 이제 얘기를 안 드린 거고, 결론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저염식이,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저염식이를 권장하는 이유. 자, 신장이 안 좋으면 우리 저염식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부종 때문이죠. 그래서 2번,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콩팥, 신장, 이 안 좋잖아요. 요 뭐 하는 곳이죠? 수분을 이렇게 걸러내주는 곳이 신장인데 여기가 안 좋으면 수분 잘 걸러지지 않으면서 뭐가 발생해요?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수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부종 때문에 뭘 제한하죠 또? 여기서 말하는 저염, 소금 요거를 권장을 하죠. 자, 그다음에 230번. 수분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수분 정체. 여러분, 몸에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 체중이 증가하죠. 이게 살이라기보다는 물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압, 물이 몸에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상승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종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몸에 쌓이게 되면은 물이 쪄요. 그러니까 체중 증가 되겠죠. 그러면서 물이 상승하면 혈압도 상승하고요.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반대로 탈수. 몸에서 물이 빠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체중은 어떻게 되겠죠? 감소하고 혈압은 떨어지고 하강. 그쵸? 부종 같은 거 없고 피부가 퍼석퍼석하게 이렇게 말라가겠죠? 그래서 부종과 요 탈수는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수분 정체, 부종이 생기면 체중 증가하고 혈압 상승하더라. 자, 그 다음에 231번을 보겠습니다. 231번. 231번에서 236번은 심부전증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 시간 설명드렸어요. 바로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231번. 마지막 줄. 만성 심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암모니아 냄새가 구강으로부터 나온다. 그쵸, 맞죠? 자, 심부전증이 발생하면은요, 몸에서 단백질 찌꺼기가 제거가 되지 못하면서 이 단백질 찌꺼기가 몸에 쌓이거든요. 그러면서 구강에서 특이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요거를 우리는 요독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답은 1번이죠. 다음 2번에 보시면 부종, 창백, 무월경, 무뇨, 요독증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월경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편도선염 등 상기도 감염, 알레르기 등이 원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3번은 사구체 신염에 관련된 거고 4번 고단백 고염 시기를 하고 체액을 공급한다. 여러분 신장 질환에서 심부전에선 절대 고단백 주시면 안 되죠. 저단백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염 시기도 안 되고 염분 제한하셔야 되겠고 수분도 제한하셔야 돼요. 완전히 4번 질문 틀렸죠? 칼륨과 인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칼륨과 인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셔야 돼요. 그쵸? 칼륨과 인의 섭취 제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2번 두 번째 줄. 혈액 투석을 위해
왼팔에 동정맥류를 설치한 환자 A씨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지금 왼쪽 팔에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 동정맥류라는 걸 설치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정맥류는 혈액투석을 하기 위한 이게 있어야 혈액투석을 할 수가 있고, 이 혈액투석 환자분들한테는 동정맥류는 생명줄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아껴주셔야 되고 노터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팔에 혈압 측정한다?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왼쪽 팔에 현재 동정맥류가 있다고 했고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 혈압을 재면 된다 안 된다? 재지 말아야 돼요. 혈압 잴 때 우리 압력 올리잖아요. 컵북이 감아서 압력이 빵빵하게 차게 되면은 혈관이 눌려지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을 또 막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 재면 안 되고 혈액 채취도 해서 안 되고 주사를 주입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3번. 왼쪽 팔에 동정맥류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해 옳은 것. 1번. 동정맥류 부위 냉찜질이 아니라 무슨 찜질? 온찜질. 여러분. 그래서 동정맥 부위에는요. 찜질, 따뜻한 찜질, 온찜질을 해서 순환을 증진시켜 주셔야 되겠고 2번, 일주일간 팔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액투석하고 나면은 동정맥류 수술을 하잖아요. 동정맥류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움직이셔도 돼요.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한 2일,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동정맥류 수술하고 나서 2일 후에 운동 가능하세요. 팔 운동. 무거운 물건 드는 건 안 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일 정도 후에는요. 가볍게 팔을 움직여주거나 팔 운동하는 거 가능하세요. 그래서 완력기 같은 거 있거든요. 완력기라든지 공 같은 거를 손에 이렇게 쥐고요. 얘를 이렇게 공을 막 이렇게 만져주는 운동이에요. 완력기 아시죠, 여러분? 손에 힘을 길러주는 그 운동기구. 얘를 막 이렇게 해주면 혈관이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일 후에는 무리한 운동은 아니지만 팔 움직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려지면서 2일 후에 팔의 움직임 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아니고 2일 정도만 있으면 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술 후 바로 동정맥류 이용한 투석이 가능하다. 동정맥류 만들고 나서 바로 우리가 혈액투석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동정맥류를 만들고 1, 2개월 정도 시일이 경과 후 투석이 가능합니다. 자, 4번. 왼쪽 팔을 사용하여 물건을 든다. 왼쪽 팔에 현재 동정맥류 만들어줬고 이 동정맥류가 만들어진 팔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주시라 했거든요. 특히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동정맥류가 있는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베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 동정맥류의 진동감. 동정맥류를 매일매일 자주 만져보거든요. 진동, 스릴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스릴을 확인해요. 쑥쑥쑥 혈액이 지나가면서 그 부위가 약간 전기가 지나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진동이 촉진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돼요. 자, 234번. 동정맥류를 통해 혈액투석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자, 1번. 수술 직후 환축 사지를 내리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환축이 부어요. 팔이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승시킵니다. 부종 완화 위해서. 자, 혈압은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 재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자, 3번. 동정맥류가 있는 팔에서 체열, 피 뽑아서도 안 돼요. 자,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이는 옷 안 입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반팔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투석 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저혈압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맞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35번. 동정맥류를 통해 혈액투석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 꼭 끼는 옷 안 돼요. 순환 방해해요. 2번. 투석액은 반드시 증류수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몸에 들어가는 투석액이잖아요. 투석액은 반드시 멸균액이어야 되고요. 3번. 동정맥류에서도 혈압이나 체열이 가능하다. 동정맥류가 있는 부분은 혈압 측정 안 되고 체열도 안 되고 주사 주입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치료 중 오심구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죠? 그래서
치료 중에 오심구토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혈압이 좀 내려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혈압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오심구토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투석 중에는 오심구토 증상이 있는지 항상 면밀하게 잘 관찰하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투석 후에 혈압을 측정하여 140에 9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140에 90이면은 혈압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 이상으로 유지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6번을 볼게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바나나 오렌지 섭취한다. 여러분, 바나나라든지 오렌지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부전 환자는 칼륨을 제한을 하셔야 되는데 제한해야 될 식품, 바나나, 오렌지 반드시 제한합니다. 2번, 식전 식간에 철분 섭취를 한다. 그러니까 철분 섭취를 해요. 이분들 빈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분 보충을 하는데 이분들 철분 보충은 정맥 주사로 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 되어 있어요. 정맥 주사로. 교과서에서는 정맥 주사로 해서 흡수율을 높인다라고 지금 교과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전해질 불균형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고단백 식사 안 돼요. 저단백. 자, 그 다음에 수분 제한. 부종이 있으니까 수분 제한한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7번. 237번. 자, 방광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 방광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방광염은요, 여러분, 세균, 그 중에서도 요 대장균이 원인이 됩니다. 자, 2번, 경련, 부종, 두통 등의 증상이 있다. 여러분, 경련 없어요. 경련이라든지, 경련 없습니다, 여러분. 경련. 그래서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빈뇨, 긴박뇨, 배뇨곤란, 요실금, 발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 3번, 강심제 투여한다. 강심제는 강심제. 강심제는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투여하는 약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신장인데 심장과 관련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염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뭘 투여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치료에서는 항생제 투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자에게 많이 발생한다. 맞아요. 방광염은 남자, 여자 모두 발생을 하지만 특히 여자에게서 발생을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요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답은 4번. 재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방광염이 한번 찾아오신 분들은 재발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십니다. 자, 238번. 자, 방광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소변을 희석시켜서 수분 섭취가 권장이 되더라 라고 했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39번. 급성 방광염은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 요도 길이가 남자보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풀이해 드려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가 됐죠. 이 24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39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뇨생殖기계와 관련된 문제, 방광염까지 문제 풀이가 종료됐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